한때는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정치 기득권 세력을 확실하게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 조광조의 힘이 커지니까 조광조를 좀 기피하려는 바로 이 조광조와 이 중종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때는 가장 모범적인 왕과 참모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동반자였다가 정적이 되어버린 인물, 바로 이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인데요. 왜 이 두 사람은 한때는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이제 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들은 바로 이 16세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성리학 이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대 상황에서 그야말로 짠하기고 등장한 개혁 정치가 이 조광조의 어떤 상과 죽음, 그리고 이 조광조를 파격적으로 등용했다가 결국에는 팽시켜버리는 이 중종의 어떤 그 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조광조와 이 중종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종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데는 연산군의 독재 정치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사실 연산군은 그야말로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정말 이 연산군 일기 보면 이 한나라의 군주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폭정이라든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야말로 자행을 합니다. 궁궐 안에 민가터를 다 없애서 사냥터를 확장한다라든가 이 기생들 불러가지고 맨날 그 경회루 연못가에서 파티 해나가죠. 이때 이 기생들을 칭하는 용어가 흥청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해가 뭐라고 하죠? 흥청망청. 궁궐 안에 근무하는 그 내관들에게는 말조심을 하라는 이 폐차를 다 목에 걸게 해요. 신원패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담긴 내용이 정말 엄청나요. 입은 화해문이고 혀는 목을 자르는 칼이다. 입하고 혀 함부로 놀렸다가 너 죽어. 이런 패를 달고 다니게 했고요. 이 당시에 그 연산군의 폭정을 정말 충원으로 간했던 이 내시 김처선이라는 인물을 정말 화살로 쏴가지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칼로 몸을 자르고 김처선에 연결된 사람들 다 연좌제로 죽이고, 정말 이 연산군은 정말 뒤끝에 있어서도 정말 이 엄청난 뒤끝이 많았어요. 이 김처선 죽이고 난 다음에 김처선의 첫 자는 절대 쓰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4절기 중에 처서라고 있는데 이거를 조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우리 초용무라는 이 춤도 있죠. 이것도 풍등으로 바꾸고, 바로 이런 정말 독재군주로서의 전형을 보여줬던 인물이 연산군인데, 그런 연산군을 그래도 그대로 두지는 않았다. 마침내 1506년 9월에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이 중종 반정이 일어났던 공간은 바로 창덕궁 인정전인데요. 이때 연산군이 창덕궁에 머물러 있었고, 이때 이 반정 세력들이 창덕궁을 이제 공격을 하죠. 예전에 그 영화 왕의 남자의 마지막 장면 보면 공길하고 장생이가 이렇게 줄을 타고 있는 장면에서 완전히 이제 반정군들이 쫙 연산군을 공격해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면서 이게 쫙 스크롤이 올라가요. 그때 인정전, 이 건물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래도 이 영화 좀 고정해서 만들었구나. 이 중종 반정이 일어난 공간 대부분 경복궁으로 생각하시는데 창덕궁에서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그 공신 3인방이 있어요. 박원종, 성희안, 유순종에다가 사실 유자광이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우리 예전에 그 남이의 영모 사건을 고변하고 해서 그야말로 이 간신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는데, 이때는 또 쫙 갈아타고 이 반정 공신에 오른 인물이 바로 유자광이다. 그래서 이 창덕궁에서 연산군을 쫓아내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2살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연도 같은 걸 외울 때도 어떤 맥을 짚고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연산군이 1476년생이에요. 이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은 1488년생. 이 두 사람 관계를 외울 때는
띠동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가 되고요. 또 이 같이 폐위되는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정확하게 나이 차이가 99년이에요. 광해군이 1575년생. 또 광해군을 기억할 때는 저 사람이 임진왜란 때 18살의 나이로 분주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뭐 왕이라든가 인물을 이렇게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그 맥을 잡고 연결시키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과 중종의 나이 차는 12살이었다. 그래서 이 진성대군은 사실은 이제 반정 이후에는 상공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이제 못했다라는 이런 이제 기록이 이제 나타나고요. 반정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요. 왜냐하면 연산군 때 워낙 폭정을 일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이 경쟁자쯤 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이제 그 뭐 숙청당하거나 이 화를 입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당시 반정 공신들이 중종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중종의 집을 찾았을 때 중종이 상당히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이 연산군이 나를 이거 죽이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연례실 기술 기록을 보면 반정하던 날 먼저 군사를 보내어 그 중종이 있던 그 사제를 내어 샀는데 대개 해칠자가 있을까 염려해서였다. 그 바로 이 중종이 놀라서 자결까지 하려고 해요. 이건 나 어차피 죽을 거 이제 자결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때 이 진성대군의 부인이 거창 신시인데요. 이 부인이 말하기를 군사의 말머리가 이 궁궐을 향해 있으면 우리 부부가 죽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말꼬리가 궁을 향하고 말머리가 밖을 향해 있으면 바로 이게 우리를 호위하려는 뜻이다. 이런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말머리가 이궁을 향해 있다는 건 바로 이 진성대군의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딱 공격하는 이런 형상이지만 말머리가 바깥을 향하고 있으면 이것은 당신을 모시러 오는 거다. 이렇게 딱 위기 상황에서 바로 이런 말을 해요. 이 보면 우리 역사적 고비마다 이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훨씬 강단 있게 대처하는 모습은 이 우리 그 정도전과 이방원의 관계에서도 정도전이 그 사병 혁파론 내세웠을 때 무기 다 자진반납하라고 할 때 태종의 부인이 되는 이 원경하고 민씨가 이거 뭐 그렇게 무기 반납할 거 있냐? 우리 집에 숨겨놓으면 된다. 라고 해서 자신의 집에 그 소위 그 태종의 그 처가가 되는 거죠. 그 친정에다 숨겼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왕후 윤씨도 아마 그 수양대군이 이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갑옷 입혔다. 바로 이 당경왕후도 막 중종은 막 당황해가지고 자결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상황 잘 파악해라. 그렇게 상당히 지혜로웠던 당경왕후 신씨는 그런 안타깝게도 왕위에 중종이 오르자마자 7일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경왕후 신씨의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인물인데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적폐 세력의 딸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왕비로 맞이할 수 있느냐. 바로 7일 만에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당경왕후 신씨는 이 중종하고는 상당히 금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도 중종이 그때 경복궁에 머무르실 때 지금도 보시면 경복궁에서 보면 인왕산이 쫙 보여요. 그래서 인왕산에 넓은 바위에다가 치마를 걸어 놓았다. 그래서 지금도 인왕산에 가시면 치마바위가 있어요. 바로 이 치마바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당경왕후 신씨다. 그래서 이 중종은 정말 그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반정으로 바로 이 정말 조광지처를 바로 이제 잃어버리는 이런 좀 안타까움 같은 속에서 이 1506년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조선의 11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나 중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그 반정 공신 3인방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 제대로 이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왕과 신하가 함께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보통 같은 경우는 왕이 자리를 뜨면 신하들이 자리를 떠야 되는데 오히려 뭐 박원종이라든가 성희안 같은 신하들이 먼저 자리를 떠야 중종이 이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반정공신의 위세가 컸고요. 특히 반정공신들은 연산군하고 크게 악연이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박원종 같은 인물은 누이였던 그 박씨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부인이었거든요. 월산대군의 부인이었는데 이 연산군이 이제 이 박씨를 이제 간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누이가 뭐 자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박원종은 연산군하고 상당히 악연이 있었고요. 또 이 성희안이라는 인물은 종이품, 요즘으로 치면 차관급에 있다가 구급공무원으로, 야, 참 그런 일 참 쉽지 않죠. 거의 차관급에서 구급공무원으로 자천된 사람이 바로 성희안이에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진성대군을 이제 추대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의기투합을 했고요. 결국 반정이 일어난 후에 연산군은 지금 또 강화도 위에 가면 교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교동도에 유배되었다가 워낙 궁중에서 사치스럽고 향락생활하고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위리안치라 그래가지고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히니까 이게 뭐 제대로 정말 뭐 화병 당연히 일어나죠. 이 실록의 기록에서는 뭐 역질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화병도 상당히 컸을 거다. 그래서 이 교동도로 유배된 지 2달 만에 결국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훗날 연산군과 더불어 이제 반정으로 이제 쫓겨나는 광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15년인데 반정으로 쫓겨난 후에는 강화도, 교동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 유배지를 전전하면서도 18년간을 더 유배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광해군 멘탈 강하다 이런 것들을 또 두 왕의 유배된 후에 행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실록에 기록된 그 중종의 모습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총서라고 해서 왕의 어떤 이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왕의 시는 역입니다. 이 한자로 이 역 되게 쓰기 어려운 한자죠. 우리 조선시대 이제 왕의 이름은 대부분 한 글자고 쓰기 어려운 한자를 써요.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일반 신하나 백성들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왕이 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이름 다 고쳐야 돼요. 휘한다, 이거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 쓰고 뭐 가장 보편적인 한자로 뭐 성국 이렇게 쓰면 성자 들어간 사람, 국자 들어간 사람 이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은 상당히 어려운 한 글자 한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산, 정조를 이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자도 상당히 잘 쓰지 않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배려하는 이 어려운 한자 한 글자를 썼는데 이 중종의 이름은 역이었고 이 보면 상당히 좀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긴 했어요. 유랑과 사냥, 성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뭐 놀고 즐기는 거 사치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중년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여 옛날 정치의 뜻을 집중하였지만 신진만을 이제 썼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신진만을 썼다는 건 이 조광조 같은 이런 좀 개혁 세력들을 썼는데 그들의 일이 과격한 것이 많아 제대로 이제 뜻을 성취하지 못했다. 바로 요 중종실록의 총서에 나타난 내용도 바로 이 중종과 조광조였던 그 한때는 동지였다가 갈등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중종 의외로 왕이 오른 기간 길었어요. 39년 동안 재위했고 승하했을 때 나이는 57세.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 못해요. 평균 48살쯤 되고요. 최장수 왕이 영조가 83세.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이성계 74, 고종 황제가 68세, 광해군이 67세, 정종이 63세, 60만 넘어도 5위권 안에 들 수 있어요. 숙종이 60세. 그 다음에 이제 중종. 그러니까 50대 중반만 넘어도 상당히 장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에 대한 평가는 간쟁을 잘 받아들여서 학문에 힘썼고 반정으로 즉위를 해서 연산군의 이 정말 잘못된 정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결과적으로 이 중종 시대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가 역사에서 점차 소멸하고 새로운 진보 개혁 세력인 살인파가 성장한다라는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즉위한 왕이었고 그때 바로 이 중종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인물이 바로 조광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중종 반정이라고 할 때 이 반정은 한자 그대로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라는 뜻이고 춘추 공양전에 보면 반란 반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어지러운 것을 뿌리 뽑아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는 반정이 2번 있죠. 중종 반정, 인조 반정. 근데 그 이웃 나라인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보면 반정이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자기가 왕이 되거나 권력을 잡아버려요.
근데 이 조선에서는 성리학적인 이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권력이 있고 이래도 왕실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왕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왕실에서 가장 왕위 계승에 유력한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 조선에서만 유일하게 2번의 반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2차례의 반정이 일어났고 그 첫 번째가 이 중종 반정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중종 반정이라는 것은 연산군 시대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중종은 그야말로 처음에는 연산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안경왕후 신씨의 폐위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도 아버지인 신혼이 옆쪽으로 몰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 왕비의 운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보면 이 단경왕후 신씨 같은 폐위 명부는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처남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척결해야 할 대상의 딸이 왕비로 있는 것은 이건 문제다. 근데 사실은 그 전대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세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실은 태종이 주도해서 세종의 장인이자 소원왕후 심씨의 아버지였던 시몬이라는 인물을 역적으로 처형을 해요.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역적으로 처형됐으니까 왕비도 그 딸을 폐위시키자. 그런데 이때는 누가 나서느냐 하면 이 주도했던 태종이 이 왕비는 그래도 상당히 성품도 좋고 큰 문제가 없으니 연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태종의 적극적인 변호를 하면 변호로 이 소원왕후 심씨는 그대로 왕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선왕실에서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소원왕후 심씨는 왕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단경왕후 신씨는 바로 이제 폐위당하는, 그리고 이때는 바로 단경왕후 신씨 폐위에는 그만큼 중종이 허약했다라는 거예요. 중종이 좀 셌으면 왜 우리 부인 왜 괜찮아, 이 정도의 어떤 위상은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남자가, 중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 쓴 답안이 상당히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중종이 왕이 된 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연의 부활이에요. 사실 경연은 조선의 왕 중에 제일 열심히 한 왕이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었거든요. 이 신하들하고 이제 학문을 서로 토론하고 또 정책 협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경연인데, 연산군 때 이 경연을 다 폐지해버려요. 왜? 매번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통초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 하니까 왜 왕이 맨날 그런 내가 싫은 소리 들어, 폐지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중종에게는 또 반면교사가 되어서 정말 이 신하들의 의견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해서 경연을 다시 복구를 했고, 그리고 이 홍문관과 사관원 등 언론기관도 사실 연산군 때 대부분 그 기능을 없애버려요. 왜 자꾸 나한테 싫은 소리 해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역시 복구시켰고, 또 이 연산군 시대에 사냥터 확보하려고 대부분 이 금표 지역을 설정해가지고 그야말로 왕실의 놀이터, 사냥터로 만들었던 것을 다 해제한,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종시대는 이 연산군 시대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이런 정치를 해나가려는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종 반정 후에 또 하나 이제 대두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반정 공신들이 대략 한 120명 이상으로 이제 책봉이 되는데요. 이 조선시대는 사실 이 정치적 격동기에 공신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 계유정난에 의해 정난공신이라든가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 또 공신책봉도 이루어졌고, 또 성종이 또 왕위에 오르면서 공신책봉, 또 남이의 역모를 진화방공으로 또 공신책봉. 그런데 이 중종 반정 이후에 가장 공신의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것은 공신의 파워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종에게 또 다른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이 공신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바로 이 중종에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반정공신 3인방이 상당히 셌어요. 성희안, 박원종, 유순종. 그래서 이 중종이 초반에는 뭔가 하려고 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중종 제8년 무렵에 이제 이 반정공신 3인방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종은 본격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하면서 이래 새로운 정치 파트너를 서서히 이제 물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중종을 사로잡은 그야말로 왕의 남자가, 중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조광조인데요. 조광조는 이제 1482년에 이제 태어났고, 지금 서울 출신이에요. 이 한양에서 태어나면서 당시에 그 주류적인 이제 흐름이 되고 있는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려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조광조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아버지 조원강이 지금의 이 평안도 어천이라는 지역에 찰방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이 찰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역장 같은 경우하고 같아요. 어천 역장. 근데 이 어천하고 되게 가까운 곳에 평안도 희천이라는 곳에 당시에 이 살인파를 대표하는 학자 균괭필이라는 인물이 1498년 그 연산군 때 무오사가 일어나서 유배를 정말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 균괭필이라는 인물은 정몽주 길제,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영남 살인파의 계보를 계승한 아주 살인파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아버지 조원강도 상당히 그래도 좀 관리로서 좀 개념 있는 인물이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정말 유배를 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조로의 기회다. 그러면서 이 아들 조광조를 균괭필의 문화에 보내줘. 그러면서 이 조광조는 균괭필에게 본격적으로 살인파의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 살인파의 학통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는 인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살인파 학자로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종과 조광조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이제 조광조는 이제 속과에 합격을 해서 성균관 유생으로 있던 시절에 이 왕이 성균관 유생들 격려차 이제 방문하는 이런 일정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시, 특별시험 같은 것을 내려서 중종이 그 당시에 책문, 바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해요. 그때 이 시험 문제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옛 성인의 이상적인 정치를 다시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고, 이 조광조가 이때 쓴 답안이 상당히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답안을 저도 이제 지금 남아있어요. 그 자료가. 읽어봤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고득점 할 점수는 아닌데 어쨌든 중종의 마음은 확 사로잡았어요. 성실하게 도를 밝히고 항상 상가는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의 요체로 삼아야 되고, 유교적 이상정치, 도덕정치를 실천했던 요순의 그 3대의 정치를 본받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정말 실천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1515년 성균관 알성시, 이 왕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별시의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때 이 중종이 이거 보통 인물 아니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제 관직에 이제 등용을 하면서, 이때 되게 파격적인 게 바로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종이품인 대사헌, 요즘으로 치면 검찰총장이에요. 이 검찰총장에 오른 파격적 승진을 하면서 조광조는 이 중종의 엄청난 지원 속에 자신이 평소부터 꿈꿔왔던 성리학의 이념을 본격적으로 사회에 실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요. 성리학자로서 이 조광조는 상당히 완벽주의자고요. 재미있는 기록이 어우야담에 등장하는데요. 되게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이 외모도 아주 잘생긴.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시대 인물 중에 이 외모 이야기가, 특히 남자의 외모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조광조는 어우야담의 기록에 보면 유몽인이라는 인물이 기록한 책인데, 우리나라의 조광조는 용모 안색이 뛰어나게 아름다웠는데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매양 이 얼굴이 어찌 남자의 길상이겠는가라고 탄식을 했다. 상당히 재수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 거울에 얼굴 보고 이 잘생긴 거 이거 참 이거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거 정말 보통 사람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조광조가 상당히 외모도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하고요. 조광조의 개혁정치 어떤 방향을 설정해요. 유교적인 왕도정치, 도덕정치가 실천되는 나라, 부유층의 좀 재산 확대 같은 것을 막는 이런 정치, 백성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볍게 하는 나라,
그래서 이 지방의 특산물을 이제 세금으로 바치니 이 곡물의 폐단을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리학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당시까지 도교의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속격서라고 하는데 이 속격서를 폐지해서 이단 사상을 보급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려면 일단 경연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왕이 항상 그 신하들하고 학문을 토론하고 성리학의 이념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표현으로는 철인, 우리 철학할 때 철자인데요. 이 밝을 철자라고 하죠. 이 왕이 먼저 철인이 돼야 이게 제대로 그런 정치의 효과가 온다. 그리고 이 일반 백성들도 성리학의 이념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리학 지침서가 소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소학을 널리 보급하고 또 지방사회에서 백성들이 성리학 이념을 실천하는 그 향약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 개 조직 비슷한 거예요. 이 살인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성리학의 이념을 널리 보급한다. 그리고 이 조광조가 이렇게 개혁 정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일 한계를 느낀 게 뭐냐 하면 나하고 함께 개혁 정책을 추진할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다. 근데 기존의 과거 제도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훈구파 세력, 뭐 요즘으로 치면 과외도 많이 받고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광조가 생각한 게 추천제를 실시하자. 우리도 보면 이 절묘하게 지금도 보면 우리 대학 입시에서도 뭐 지방인재 할당이라든가 뭐 학교장 추천제 등등 추천제가 병행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광조예요. 혈량가라 해서 학문적 소양이 뛰어나고 개혁적 의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추천에 의해서 발탁을 해서 관직에 등용하자. 그래서 실제 이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본격화하던 때 혈량과가 실시가 되어서 혈량과로 임제가 발탁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은 조광조 세력이었어요. 이 나중에 이것이 조광조를 제거하는데도 비판받는 거예요. 이 자기 세력 확보하려고 다 이거 그 편법으로 추천제 실시해가지고 자기 세력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광조가 궁극적으로 했던 개혁 정책의 또 중요한 방향은 기존의 이 정치 기득권 세력을 확실하게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훈구파 세력들이 대거 중종 반정 때 공신으로 120여 명 이상 책봉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공신들 중 상당수가 거짓으로 위훈으로 고문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이 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서류상으로 이 공신이 된 거. 이거 다 색출을 해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가짜였다. 그래서 이것을 가짜로 훈작을 받은 사람 삭제해버리면 이게 단지 뭐 표창장 하나 없어진 거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공신이 되면은 토지라든가 노비라든가 서적을 하사받으니까 이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특권을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대대로 이제 세습돼 나가면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많죠. 소위 말하는 이 기득권은 계속 기득권이 되는 이것을 삭제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니까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훈구파, 조광조로 대표되는 살인파와 이 바로 이 견제 세력인 훈구파의 어떤 이 서로 힘겨루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왕이에요, 왕. 왕을 결국 마음을 움직여라. 그래서 이 훈구파 세력들이 이제 중종의 마음을 돌리려는 이런 작업에 착수를 하게 돼요. 이 중종의 입장에서도 성리학 이념을 강화하려는 이 조광조의 뜻에 처음에는 이제 찬성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조광조의 힘이 커지니까 너무 이 신권이 비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왕이 먼저 도덕적으로 이제 완벽한 군주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경연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항상 이 경연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때 중종 때도 이 지진이 크게 발생해요. 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도 이것은 다 왕의 책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이 중종도 서서히 이제 조광조를 좀 기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포착을 해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왕에게 누가 더 가까이에서 계속 이제 만나고 그 자신의 그 입장을 전하느냐 이것이 결국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구파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조광조의 견제에 나서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1519년 김효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서 이제 경연을 많이 한 왕이 이제 성종이라고 하셨는데
경연을 하면은 뭔가 더 좋은 점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경연은 그 왕과 신하들 이런 좀 그 유교 경전이라든가 역사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좀 많은 그 경험 같은 거를 또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또 보면 뭐 정책 현안 같은 경우 이 중종 같은 경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여러 사람이 합심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좋은 그 방안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협의하듯이 그리고 뭐 또 이것도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특히 이 성종이 경연 제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 성종은 또 경연을 많이 하는 경우는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밤에 하는 야대까지 있는데 성종은 또 보면 조선의 왕 중에 술을 되게 좋아했던 왕이에요. 이 경연을 낮에 할 것도 약간 밤에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밤에 회의하고 나면은 이게 술자리 이렇게 가지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종은 또 경연을 또 이렇게 술자리를 만드는 그런 또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그때는 이 성종 때 이 경연의 술자리는 또 이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우리가 이 술자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바로 이런 면에서는 성종은 특히 야대라는 방식으로 이 경연을 또 술자리와 연결시키면서 잘 활용한 왕이었다.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제가 이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 출연했을 때 정말 우리 팀이 맨날 뒤풀이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스스로도 맨날 술자리 가져서 그렇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메이야 이 유행을 남기면서 중종과 조광조의 갈등도 이 사약은 한 사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북문의 쿠데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김효사의 실질적인 주연은 중종이었다. 1519년 11월에 마침내 이 김효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바로 이 조광조가 정치적으로 숙청당하고 이 조광조와 함께 개혁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대거 뭐 처형당하거나 유배당하는 이 사건. 1519년이 김효년이어서 김효사라 그러고요. 우리 흔히 조선시대에는 그 4번의 큰 사가 일어났는데 연산군 때 2번의 사가 있었어요. 1498년 무오사와 1504년 갑자사. 그리고 바로 이 중종 때 김효사.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명종이 즉위한 해에 일어나는 을사사까지 흔히 이제 4대사라고 하는데 그 사 중에서도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개혁 성향의 이 조광조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런 살인파의 뭐 희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김효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이런 그 중종의 마음을 돌리려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계속 중종에게 보고가 돼요. 특히 이때 훈구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홍경주라든가 난곤, 심정과 같은 인물들은 이때 또 중종의 후궁 중에 경빈박씨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 경빈박씨도 상당히 조광조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고 중종의 후궁 중에 홍경주의 그 딸이 있었어요. 홍씨. 이런 후궁들이 계속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중종하고 가까운 그 후궁의 위치에서 조광조를 비방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올려요. 그래서 이 경빈박씨라는 인물은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바로 이 중종과 중종의 왕비였던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종의 후궁들과 여러 가지 그 관계를 그 드라마로 보여줬는데 이 경빈박씨가 그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메이야 이 유행을 남기면서 이 도지원 씨가 상당히 떴던 그 여인천하 바로 이 중종의 후궁이었고 조광조하고는 이 반대편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홍경주의 그 딸 그 홍씨를 움직여서 바로 이때 이런 궁중에 뭐 정말 이야기까지 이제 막 전파가 돼요. 그 당시에 이 궁궐 주변의 나뭇잎에 주초위양이라는 4글자가 쓰여진 병고 같은 걸 할까요? 그렇죠? 주하고 달릴 주자하고요. 불초소생할 때 초자 합하면 조씨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것이 궁궐 주변 나뭇잎들에게 막 주스면 막 떠오르니까 이때도 저 오버하는 궁녀도 이게 뭐냐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 중종에게 보고까지 들어가니까 이 중종도 안 그래도 지금 조광조 저거 상당히 내가 부담스러워하는데 조광조가 왕이 돼?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되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이 훈구파 세력들이 계속 이제 중종을 이제 압박을 하죠. 이 어떤 방식이냐면 조광조가 요구하는 이 경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왕권을 제약하는 거다. 결국 이 경연을 통해서 조광조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정치를 계속 왕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훈구 세력들이 그러는 거죠. 도대체 조광조가 왕입니까? 전하께서 왕이십니까? 이러니까 이 중종 입장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맨날 경연하면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중종과 조광조의 갈등도 또 바로 이 조선 정치사를 특징 짓는 키워드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주요한 몫을 합니다. 같이 성리학 중심으로 개혁 정치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것이 왕이 주도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신하가 주도하는 방식이냐의 이런 갈림길에서 이 중종은 이제는 조광조는 이제 오히려 왕권을 압박하면서 자신이 주도해서 그런 개혁 정치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그 염증을 내기 시작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마침내 1519년 11월에 훈구파 세력들이 지금 이 경복궁의 북문에 해당하는 곳이 신무문이에요. 이 야간에 원래 이제 궁궐도 이제 밤 10시만 되면 이게 다 사방의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이때는 조광조가 상당히 이제 그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경복궁의 다른 문들은 다 닫혀 있고 함부로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없는데 신무만은 이 관리가 좀 덜 돼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궁궐로 돌아서 중종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북문의 쿠데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훈구 세력들이 신무문을 통해서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뭐 난곤, 심정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중종을 만나서 더 이제 조광조의 그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이 당파를 만들어서 조정을 문란하게 한다. 그리고 요 직전에 사실 현령과를 실시한 거 이것도 상당히 중종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이 현령과 실시한 데 대한 비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종도 이 조광조에 대한 이 실망 같은 거 정말 그 조광조가 자기 세력 확보해가지고 오히려 왕권을 능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에 바로 이 난곤 심정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합세를 하니까 바로 이제 중종도 자신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날 밤에 전격적으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체포령을 내려요. 제목은 붕당을 만들어서 역모를 꾀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광조도 바로 이제 체포령이 떨어져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이때 의심을 내요. 이게 도저히 그 어제까지도 나하고 정말 이야기했던 그 왕이 정말 하룻밤에 변신을 해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와서 바로 이제 의군부에 투옥시키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 뭔가 이 오해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조광조가 투옥됐을 때도 조광조를 지지하는 요즘으로 치면 뭐 시위, 데모 같은 것도 많이 벌어져요. 특히 성균관 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조광조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 조광조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탄원운동도 펼쳤지만 이 중종의 판단은 결국은 달랐어요. 결국 이 조광조가 존재하는 한 이 나의 왕의 존재는 허수아비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능주로 유배를 보냈어요. 처음에도 이 조광조에 대한 처형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영의정 정광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변호를 해가지고 일단은 유배를 가게 돼요. 전라도 능주, 지금의 능주라는 곳은 전라도 이 화순하고 가까운 데 있는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 능주에서 조광조는 그곳에서도 설마 이게 왕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다. 분명히 오해다. 오해가 풀리면 나는 이제 복귀할 거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 왕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하면서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조광조를 찾아왔고요. 결국 조광조는 38세라는 아주 그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이 개혁 정치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그 정말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광조가 이 능주에서 그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저 전라도 하순 쪽에 가면 죽수소원이라 해서 조광조가 이 그 삶을 마감한 곳에 이 조광조를 배양한 소원이 있고요. 지금 또 경기도 용인에 가면 상렬리에 신곡소원이라고 해서 조광조를 배양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조광조를 배양한 소원이 있는 것은 조광조가 유배된 후에 이제
그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용인 지역에 조광조의 이제 무덤을 만들었고, 요 근처에 조광조를 배양한 그 신곡소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용인시 수지 쪽에 가면 이 조광조를 기억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이름도 문정고등학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광조의 그 시호가 문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정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바로 다 이 조광조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곳이다. 조광조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중종을 믿었던 모습이, 금부도사가 이제 사약을 내렸을 때 조광조가 딱 그 모습 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한때는 정말 최고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그 왕이 나에게 사약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조광조가 아마 그때 사약을 받기 직전에 잠깐만 하면서 남긴 시가 지금도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보니 나의 붉은 마음, 저기 보면 단충이라고 한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의 붉은 마음을 환하게 비추리라. 그때 보면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마지막 그 절명시를 이제 이렇게 남긴 것도 뭔가 이제 짠합니다. 그러나 이 조광조는 비록 기묘사로 정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조광조가 왜 이렇게 다시 부활하느냐 하면, 이 조선시대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은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정치 권력을 잡게 되는 이런 그 시기가 선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이 살인파 학자들이 대부분 조광조를 상당히 존경을 하고, 조광조의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리학의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16세기를 대표하는 우리 유학자 중에 남명조식이라는 인물도 조광조가 희생당했다라는 이 기묘사의 충격 속에서 성리학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고요. 우리 퇴계 이황 선생 같은 인물도 아주 조광조를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광조에 대한 평가를 내린 대목도 나오는데, 공은 천품이 대단히 높았으나, 근데 여기에서 학력은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임금을 요순처럼 받들고 백성에게 요순의 덕택을 입히려는 것은 군자의 뜻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사세와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광조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 시대의 어떤 형세 같은 거, 정치 정세라든가 또 역량, 뭔가 이런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안타까움을 표시를 한 이런 대목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유학자의 최고의 영광은 성균관에 이렇게 공자를 모신 우리 사당이 있어요. 문묘라고 하는데, 이 성균관 문묘에 이 광해군 때 와서 오현이라 해서 문묘 종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 이렇게 5명이. 어떻게 보면 이황은 본인이 그렇게 존경했던 조광조와 함께 문묘 종사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또 유학자, 우리 율곡 이 선생 같은 인물도 조광조에 대한 그 평가를 내린 기록이 보이는데, 조광조는 아주 그 현명하고 똑똑한 자질이라든가 경세재민의 재능을 지녔지만, 학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급하게 요직에 올라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권문세가의 비방을 막지 못해 그 충성을 바치려 하자 참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시 조광조가 뭔가 좀 더 실력을 키운 후에 개혁 정치를 했으면 그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표시했고요.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후세 사람들이 태상과 북두와 같이 우러러보고 국가에서 표창함이 갈수록 융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서 조광조에 대한 어떤 이 존숭의 마음을 표현을 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 중종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제의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또 사관이 내리고 있어요. 애석하게도 인자하고 온화함은 넉넉했지만 과단성이 부족하여 진퇴시키고 용사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
우리 관리들을 이제 관직에 진출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현명하고 불추한 그런 인물들이 뒤섞이게 하는 그 실수를 범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이 번갈아 진퇴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이야기는 조광조와 같은 군자도 등용을 했지만 이 조광조를 비판하는 이런 소인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중종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금은 있으나 신하가 없다는 탄식이 어찌 이 한이 있겠는가 해서 바로 이 조광조 같은 능력 있는 신하를 제대로 이제 활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든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종 때 이 조광조가 제거되는 이 김효사 이후에는 다시 권신들이 바로 하면서 중종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어지럽게 전개돼요. 그러다가 이 중종이 승한 후에는 중종이 첫 번째 계비, 바로 이 단경왕후 신씨가 폐위되고 이 계비로 들어왔던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인 인종이 세자로 책봉된 후에 중종이 승한 후에 왕위를 계승했지만 인종은 조선 왕 중에 가장 짧은 재기간, 바로 이 8개월 만에 승하하고 바로 이 인종의 후계자로 이제 두 번째 계비였던 문정왕후의 아들이자 인종의 이복 동생인 명종이 왕이 올라요. 이 과정에서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 그리고 이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영, 우리 흔히 대윤소인이라고 하는데요. 인종과 명종의 이 즉위 과정에서 이들이 또 팽팽하게 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결국 윤원영 일파가 승리하는 을사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종 때 제대로 된 어떤 정치 형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화인 을사사를 또 탄생시켰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종은 한때는 최고의 그 왕의 남자에서 이 조광조의 사례를 보면 정말 역사적 인물도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승진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한순간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왕의 그 결국은 판단, 처신, 그런 면에서는 중종은 조광조와 같은 아주 능력 있는 그 인재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보다는 왕으로서 이 왕권을 지키려 했던. 그래서 이제까지는 김효사는 뭐 훈구 세력이 주도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김효사의 실질적인 주연은 중종이었다. 중종 스스로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개혁의 아이콘, 신권의 대표주자 조광조를 제거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가 사약을 여러 사발 마셨다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원래 사발은 한 방에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약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사약의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하사할 사자입니다. 왕이 하사하는 약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은 쉽게 사약을 접할 수 없어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고위직이라든가 뭐 우리 장희빈처럼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죽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왕의 은혜로 생각해라. 이 왕이 하사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하사할 사자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약에는 물론 그 지금의 이 한약 성분에 약간 그 비상과 같은 이런 독극물이 들어가니까 물론 마시면 죽기는 죽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원샷 원킬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서서히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건 뭐 사약 마시는데 한 20분 걸리면 이게 뭐 방송 사고 나니까 그냥 바로 마시면 바로 죽으니까 사약 마시면 다 피 흘리고 죽는구나. 우리 조광조 사례에서도 몇 사발을 마셔도 이분이 안 돌아가셔요. 계속 이제 이 집행하러 온 사람이 이제 되게 힘들어해. 안 돌아가시면 본인이 집에 못 가잖아요. 퇴근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조광조가 좀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마시다가 결국 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도 이 사약은 한 사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먼저 이 견훤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경혜왕을 살해를 하게 되는 태조 왕건이 승리자, 견훤이 패배자,